스파이스 사용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스파이스의 위대한 점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회로 이론을 공부하기 위해서 한 학기 이상의 시간을 쏟았습니다. 또한 전자회로를 공부하려고 한 학기를 또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복잡한 회로를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건 대단한 기회, 대단한 기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회로 도면에 있는 회로도를 그림으로 그대로 그리기만 하면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웠던 회로 이론 그리고 전자회로의 능력들이 한 번에 획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할 때 공부하는 지향점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스파이스라고 하는 이 새로운 소프트웨어 기술을 모를 때는 계산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나의 몸값을 올려주는 중요한 요소가 됐다고 하면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자, 우리가 한 30분 정도 연습을 한번 해보니까 스파이스를 쉽게 쓸 수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로 이론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비슷한 방법으로 그림을 그리기만 하면 결과가 얻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공부 방법을 어느 쪽으로 가지고 가야 될까요? 자, 회로를 해석해서 결과를 얻는다. 여기도 있는 것처럼 전압원에서 1V라는 전압, 정기적인 높이를 만들어주면 이 높이에 의해서 전류가 흐릅니다. 왜 흘러요? 회로를 구성하기 때문에 V1에서 나간 전류는 한 바퀴 뺑 돌아서 전압이 높은 곳에는 낮은 데로 와서 접지 쪽으로 빠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는 주로 전류를 계산을 하는 거죠. 전류를 계산해서 결과를 예측을 하는데 이 나오는 숫자 자체는 이제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스파이스와 같은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계산이든지 결과를 얻는 거는 큰 문제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는 사람이 잘할 수 있는 분석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 회로가 전압이 혹은 전류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됐는데 이게 도대체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 회로를 전체적으로 보고 전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우리가 회로 이론과 전자회로를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스파이스라고 하는 거는 또 재밌는 점이 자, 회로를 간단하게 계산만 해주는 게 아니고 이 스파이스 프로그램은 하나의 프로그래밍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은 그래피컬 프로그래밍 랭귀지라고 하는데요. 그림으로 내가 원하는 일을 컴퓨터에게 시킬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저학년 과목에서도 뭐 스크래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내가 텍스트 기반의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더라도 컴퓨터한테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해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스파이스라고 하는 것도 컴퓨터에게 이제 일을 시키는 방법이다 보니까 그래픽한 관점으로 일을 시킬 수 있게 해뒀습니다. 컴퓨터에서 일을 시킬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어떤 건가요? 우리 많이 쓰는 거는 포문, 이런 루프 구문을 많이 쓰죠. 스파이스에서도 이 루프 구문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내가 회로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 그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죠. 분석은 왜 하는 겁니까? 회로를 잘 이해해서 응용이 바뀌었을 때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또 고상한 표현을 하면 회로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로를 분석할 때 중요한 점은 특정 요소가 변경될 때 내가 생각하는 최종 특성이 어떻게 변할 건지 그 경향성을 추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경향성을 추적하려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필요한 거는 포문을 돌리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그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문을 돌리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게 변수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C 언어에서 포문 돌릴 때도 변수를 정의하고 포문에 대한 루프를 돌렸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 변수 정의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이 퀵스 소프트웨어 상단에 보면 툴바가 있고요. 툴바에 Insert Equation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변수를 한번 정의를 해 보겠습니다. Equation인데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거, 우리 회로 도면을 보면 자, 여기에 있는 변수가 R1이라는 변수고 세로로 되어 있는 게 R2라는 변수입니다. 얘를 한번 정의를 해 볼게요. 더블 클릭해서 R1, 그러니까 이름을 적는 겁니다. 이름을 적고 그 다음에는 값을 적습니다. R1은 얼마였나요? 247이었죠. 여기 있는 게 R1이니까 얘를 add 합니다. 그 다음에 Y1은 필요 없으니까 얘는 이렇게 remove, 지울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필요해요? 자, 옆에 세로로 되어 있는 쪽은 61옴이니까 R2 61옴 하고 add를 해줍니다. 그래서 OK 누르면 변수가 두 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변수 설정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변수는 초기화가 됐기 때문에 시언어로 이야기하면 선언이 된 겁니다. 선언이 됐으면 이 선언된 변수가 실제 코드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사용이 되어야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스파이스 도면에서는 R3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회로 도면에서는 R1이니까 이쪽에 R1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면 값을 변형시킬 수가 있고 여기에 R1이라고 값을 넣습니다. 자, 뭐 쉽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옆에 값을 보면 자, 옆에 세로로 되어 있는 거는 61옴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 도면에서는 R2니까 여기도 R2로 바꿉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R2로 바꿉니다. 자, 이렇게 바꾸게 되고요. 자, 다음으로 여기 회로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시뮬레이트를 한번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이 잘 돌아가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각 회로의 바이어스 전압을 알고 싶으면 시뮬레이트 가면 calculate DC 바이어스가 있습니다. 얘를 눌러주면 DC 바이어스 값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값은 우리가 숫자로 계산했을 때하고 동일한 결과입니다. 당연하겠죠. 에러가 없다고 하면 예전에 계산했던 것과 똑같은 결과를 줘야 됩니다. 자, 이건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고 이제 포문을 돌려야 되는데 변수를 선언하고 이 변수를 코드에 회로에 활용을 했습니다. 활용을 했고 활용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경향성을 추적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줘야 됩니다. 포문을 돌려줘야 되는데 포문 돌리기 위해서 컴포넌트 쪽으로 다시 갑시다. 여기 가서 콤보 박스를 누르면 아이템이 몇 가지 보이는데 Simulations라는 게 보입니다. Simulations. 여기 가 보게 되면 우리가 현재 끌고 와서 쓰고 있는 건 DC Simulation을 쓰고 있는데 여기 보면 수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여기다가 똑 넣습니다. 네, 전체 화면을 보기 위해서 View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런 특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블록이 의미하는 바는 포문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파라미터 수입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더블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맨 첫 번째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뜨는데 요 시뮬레이션은 DC1으로 선택을 합니다. 이 DC1은 뭔가 하면 시뮬레이션은 현재 DC만 하고 있는데 AC도 가능하겠죠. AC도 가능하기 때문에 AC일 수도 있고 DC일 수도 있고 이 DC 블록 혹은 AC 블록이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블록으로 계산할 건지를 정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 방식에 대한 거를 명시적으로 선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DC1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할 변수 R1이라고 했는데 여기 R1이 있어서 충돌이 좀 일어납니다. 이건 뒤쪽에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 값을 한번 변화시켜야 되는데 여기서는 5원부터 예를 들어 247이 포함되도록 500까지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건 스텝이나 넘버인데 스텝은 저항 얼마 정도 간격을 할 거냐, 예를 들어 1옴 간격을 할 거면 1 이렇게 쳐주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내가 숫자를 넣고 싶다고 하면 예를 들어 501 이렇게 적어도 되겠습니다. 근데 1옴 간격을 한번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OK 누르면 포문을 돌릴 준비는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스파이스가 굉장히 유용한 점이 내가 회로를 해석하기 위해서 R1 값을 바꾸면서 계속 계산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번거롭죠. 단순 반복 계산을 계속 해야 됩니다.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스파이스는 파라미터 수입을 통해서 한 번에 해결을 해 줍니다. 굉장히 고맙고 편리한 기능인데요. 컴퓨터는 반복 작업을 굉장히 빠르게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 스파이스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정말 좋은 조건이 이 수입을 하는 부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잘하는 걸 극단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이니까 파라미터 수입이 스파이스를 이용해서 회로 전체의 특성, 트렌드를 파악하기 굉장히 좋은 기능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기능을 많이 쓸 예정입니다. 자, 시뮬레이션을 누르면 에러가 뜨는데 에러는 뭔가 하면 자, 여기 있는 겁니다. R1이 already defined입니다. R1이 이미 정의가 됐다고 하는데 요거는 이 퀵 소프트웨어의 약간 버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퀘이션에서 정의가 됐으면 수입할 때는 P에서 계산을 해주면 다시 한번 선언하지 않고 계산해주면 좋은데 지금 이 소프트웨어에서는 그렇게는 설계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억울하지만 얘를 지우는 게 이제 중요한데 지우면 예를 들어 R1을 선택해서 remove 이렇게 해서 지워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시뮬레이션 누르면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이 R1, R2는 우리가 또 자주 쓰기 때문에 얘를 그냥 지워버리면 다음번에 또 계산할 때 초기 값이 247옴이었다는 게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 가지고 이퀘이션을 하나 더 만드는 게 좋습니다. 이퀘이션이 두 개라서 좀 번거롭지 않나? 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스파이스이긴 한데 그림을 통해서 프로그래밍 랭귀지 하는 겁니다. 스크래치처럼 회로를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이 도면을 보고 특성을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내가 그림을 그려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R1 변수는 수입 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수입할 때 R1 대신에 R2를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 R1, R2를 다 정의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R1 정의해서 247. 자, 이렇게 해서 OK 누르면 되는데 이 경우도 선언이 이퀘이션에도 됐고 파라미터 수입에 됐으니까 문제잖아요. 이때는 이퀘이션을 선택을 해준 다음에 툴바의 버튼을 보면 Deactivate 버튼이 있습니다. 얘를 누르면 이 블록이
사라집니다. 비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눌렀을 때 에러 없이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 수입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입한 결과 보고 싶으면 보통 2차원 그래프로 보니까 여기 톡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창이 여러 개 뜨는데 타입을 한번 보면 DEP가 있고 INDEP가 있습니다. 이거는 dependent, 종속 변수인지 independent, 독립 변수인지, 독립 변수는 독립적으로 변하는 거니까 R1, R2는 어디 종속되어 있는 게 아니죠. 종속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독립 변수가 됩니다. 근데 CM1은 내가 입력단 쪽에 단 M미터, 전류계의 이름이었고 VM1은 입력단 쪽에 단 전압계, 볼트미터의 이름입니다. V1은 우리가 전압원으로 설정을 했는데 그 전압원 이름이 V1입니다. 그럼 .I, .V는 뭔가 하면 그 지점에 전류는 .I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지점, 그 블록에 전압은 .V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만약에 내가 볼트미터가 연결된 위치에 전압을 알고 싶다고 하면 얘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해주면 새로운 그래프가 하나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OK 누르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볼 수 있고요. 그래프 키우고 싶으면 옆에 네모칸을 눌러서 키우면 됩니다. 그러면 R1 값이 커짐에 따라서 전압이 어떻게 변하나요? 커지고 있죠. 자, 커지고 있는데 R1 값이 계속 커지다 보면 어떤 한 지점에 수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수학적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경향을 보면 수렴하는구나 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M미터, 전류계도 했으니까 전류계도 한번 볼까요? 전류계도 더블 클릭해서 보면 OK 누르면 전류는 줄어들고 있네요. 저항이 커지니까 줄어드는 거는 당연하겠죠. 전류가 줄어들고 있구나. 줄어들고 있는데 줄어드는 전류도 어떤 지점에 수렴하고 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뿐만 아니고 테이블러라는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은 표를 보여주는 겁니다. 전압값 추적하고 싶으면 더블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고요. 두 개를 보고 싶으면 CM1을 또 더블 클릭해서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를 동시에 보면서 전체적인 경향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문제 풀 때 이 그림에서 보면 알림 값도 계산해야 되잖아요. 이 알림 값도 계산이 좀 번거로워요. 오hm 법칙이 있기 때문에 R는 전압을 I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데요. 우리가 일일이 이 전압값, 전류값 계산해서 나눗셈 하기는 귀찮고 불편하죠.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장치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계산에 특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계산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면 이퀘이션을 또 하나 만들면 됩니다. 자, 만들어서 하는 일은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Rin이라고 해주면 되고 여기에 숫자뿐만 아니라 수식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때 쓰는 수식은 C 언어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C 언어처럼 써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 이 화이트보드 보면 전압을 전류로 나누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전압은 내가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에 있는 볼트미터 전압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VM1인데 얘는 이름일 뿐이고 내가 값에 접근하려면 객체 지항에서 쓰는 멤버 변수에 접근하듯이 점 쓰고 대문자 V를 적어야 됩니다. 나누기 CM1.I 이번에 I입니다.
이게 폰트가 요래서 L하고 비슷하게도 보이는데 대문자 I를 쓴 겁니다. 대문자 I. 대문자 I를 썼기 때문에 V 나누기 I가 되니까 이 항은 저항에 대한 항이고, 특별히 우리가 등가 저항 개념을 배웠잖아요. 자, 일단 OK 누르고 한번 봅시다. OK 누르고 보면 여기에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들어가는 전류, 그 다음에 걸리는 전압을 알면 이 전체 시스템을 하나의 저항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걸 뭐라고 불렀나요? 등가 저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등가 저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등가 저항 계산을 하고 싶으면 다시 시뮬레이트를 눌러줍니다. 뭐 계산은 변화가 없네요. 변화 없는 이유가 회로를 바꾼 게 없으니까. 다만 새롭게 알린이라고 하는 이퀘이션을 정의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알린이라고 하는 이퀘이션을 정의했으니까 얘를 이용해서 새로운 알린 계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알린이 없던 게 생겼죠. 얘를 더블 클릭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알린 값이 천천히 변하는 거 볼 수 있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회로도를 한번 보면 V1에서 만든 전압, 그리고 V1 때문에 저항을 하나 달았습니다. 원래 DC 전화번은 내부 저항이 없습니다. 내부 저항이 없는데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는 거는 교류이기 때문에 교류를 염두에 놓고 한번 쉽게 계산을 해 보는 겁니다. 교류 계산을 다시 한번 할 텐데 일단 편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DC로 한번 계산을 해 본 겁니다. 그래서 교류 전압원인 경우는 내부 저항이 꼭 있고 그 내부 저항은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50ohm입니다. 그러면 부하 쪽에 있는 전체 저항 네트워크도 등가 저항이 50ohm이 되는 게 전력을 가장 최대로 교환을 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50ohm이 되는가를 보면 R1 값이 50ohm일 때는 R인이 35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250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됐어요? 50ohm이 된 거죠. 정확한 값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프는 경향을 보기는 좋은데 정확한 값 보기는 힘드니까 테이블을 더블 클릭해서 알린을 하나 추가를 해줍니다. 추가해주면 자, 여기 스크롤바를 내리겠습니다. 내리면 55ohm이 점점 근접해서 나와서 249, 250, 251일 때 거의 55ohm이 나옴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회로 해석할 때 부하 저항이 R5이기 때문에 이 부하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관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맞습니다. 볼티지 프로브를, 그러니까 볼트미터를 갖다 달면 됩니다. 다시 한번 컴포넌트에 가서 여기에 있는 콤보 박스를 클릭합니다. 그럼 프로브스라는 아이템이 뜨고 여기 보면 볼티지 미터가 있죠. 얘를 갖다가 달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는 옆으로 붙어야 되니까 회전을 시키겠습니다. 회전을. 얘를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컨트롤 R을 눌러도 됩니다.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로테이시라고 하는 이 메뉴를 선택해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달도록 할게요. 선을 연결할까요? 선은 여기 한번 찍고 다시 마우스 왼쪽 클릭으로 또 한번 찍으면 됩니다. 되는데 얘가 모양이 이 점이 서로 맞지 않네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때는 오른쪽 눌러서 Set on Grid를 해주면 됩니다. 아니면 Ctrl U를 맞춰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단자 연결시켜 줘야 되는데 이 마이너스 단자는 다시 와이어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접지가 있으니까 접지를 갖다 달아도 되고요. 이건 우리가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그 다음에 PR1은 probe1이니까 이름은 이렇게 붙었는데 이게 좀 번거로워요.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vout이라고 바꾸겠습니다. 근데 이 vout은 여기에 있는 전압계 이름이고 실제 전압에 접근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vout.v라고 접근을 하면 됩니다. 여기 가서 만약에 또 이제 만들고 싶다고 하면 컴포넌트에 가서 probe 대신에 diagrams가 있습니다. diagrams 가서 칼티전으로 vout을 찾으면 됩니다. 근데 시뮬레이션 안 했으니까 나오진 않네요. 시뮬레이션 한번 하고 다시 가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vout이 없던 게 하나 생겼네요. 더블 클릭해서 OK 누르면 이 vout 값이 차례차례 변함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할 때 파라미터는 R1이라고 했는데 나는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R2를 한번 보고 싶은 경우가 있죠. 그럼 파라미터에 가서 이름을 R2라고 정하고요. 그러면 R2가 파라미터에서도 정의가 됐고 이퀘이션에서 정의됐으니까 안 좋죠. 얘를 클릭해서 디액티베이트 한 다음에 자, R1, R2가 다 사라지면 R1은 변수선이 안 됐으니까 회로에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을 다시 액티베이트를 해줍니다. 여기를 눌러서 그러면 R1이 살아나고 전체적인 결과는 이제 R2에 대한 파라미터 수입이 됩니다. 이걸 계산을 해보면 경향이 달라졌죠. 굉장히 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R1 계산했던 결과가 저절로 R2로 바뀝니다. 저절로 바뀌게 이제 편하게 경향성을 볼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R2를 55 맞추고 싶으면 요 값을 보면 되는 거죠. 요 값. 요 값 보면 되는데 거의 한 50옴 넘어서 한 60옴 정도네요. 정확한 값은 테이블에서 여러분이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자, 보면 거의 61에서 62 사이에 50옴이 존재함을 볼 수 있습니다.